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항상 10시 5분에 찾아뵙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죠. 바로 폐지입니다. 폐지. 예, 프로그램 폐지 아니고 그럼 큰일 나고요. 네.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는데 요즘에 골판지 수요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골판지가 많이 쓰이는 게 뭐 택배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형 그 IT 가전제품 예, 거기에도 골판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수요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골판지 가격도 떨어지고 폐지를 주오시는 분들한테 드릴 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1kg당 거의 한 70원까지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경기 좋을 때는 뭐 한 150원도 넘었었던 건데요. 그래서 리어커 가득 싣고 가도 예전에는 그래도 잘하면 10,000원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5,000원이나 될까 말까 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3899님. 동네 할머니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만큼 용돈벌이도 안 되나 봅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5258님. 산본에서 상가 건물 관리자입니다. 외국인 한 분이 팔 하나가 없는데 자전거 수레를 끌고 폐지를 수거해 갑니다. 주위에 박스 등 폐지가 나오면 보이는 대로 모아서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폐지값이 1kg에 50원 남짓이라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단가를 올려줬으면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지역마다 그 고물상마다 또 얼마를 쳐주는지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김성무님은 와이프가 항상 따로 모으길래 물어보니까 동네 할머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마음이 예쁘죠? 라고. 예, 아유, 김성무님도 고맙습니다. 7590님은요. 저는 파지를 운송하는 25톤 트럭 기사입니다. 매일 20톤 혹은 23톤을 운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폐지 줍는 노인 어르신들의 노고가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각각의 이렇게 의견 또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또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볼까요? 최근에 증시가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강보합, 약보합 플러스 마이너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코스피는 어제 2,299로 끝났었는데 지금 2,303 이제는 2,3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46으로 0.4%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는 하락으로도 갔다가 또 상승으로도 갔다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분의 의견이 필요하죠. 86번가 정광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들어보고 밤사이에 좀 가장 중요한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을 4.5%.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분기 대비로 해서 이거 연율화를 시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요거가 4.5%로 예상의 시장을 내놓았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높은 4.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는 정말로 뜨겁구나. 네.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여기에는 세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전이 있다. 일단은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이대로 성장을 하면 연간으로 4.9% 성장할 것이다라는 놀라운 숫자가 나왔는데 뜯어보면 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GDP 발표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데이터였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최근 미국 경기가 재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이만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더니 재가속화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높은 금리가 대단히 장기간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장기 채권의 금리가 많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 재가속화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요소가 뭐냐 하면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매우 높게 나올 것 같다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GDP 나오라고 해서 미국의 애틀랜타 이제 지방 연은에서 발표를 하는 네. 본인들의 다음 분기 미국의
성장률 그 가정치 예상치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무려 5.4%를 이번에 예상을 했거든요. 그냥 많이 나올 때는 5% 후반까지도 이번 분기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미국의 연준도 각 지방에 은행이 있는데 각 지방마다 각각의 홈페이지 막 데이터를 따로따로 또 운영을 하죠. 네, 애틀란타에서는 국내 총생산 계산할 때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미리 좀 집어넣어서 예상치를 네. 보여주는 건데 그게 5% 이상까지도 예상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니 그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죠. 5%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것 아니냐. 그러니 와. 금리를 더 올리거나 장기 금리가 엄청 높게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이게 잠재 성장률로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인플레가 비로소 안정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여기까지로 시장에 관심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금리가 더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염려를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4.9 자체가 시장 예상치 4.5보다 높은 건 맞으나 여기에는 좀 그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GDP가 발표될 때에는 네. 좀 변동성이 큰 그래서 시장에서는 소위 말해 일회성적인 요인이 강한 것들 그런 항목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일회성 요인 네, 제일 큰 게 뭐냐 하면은 재고입니다. 재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재고가 GDP에 긍정적 영향을 주느냐 부정적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재고를 더 쌓고 덜 쌓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GDP에 넣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번 서프라이즈를 주도한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4.5%의 성장률을 가정하면서 시장에서는 재고가 플러스로 0.2% 기여하는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성장률 4.5% 나오는 것 중에 0.2%가 재고에 의한 것일 것이다. 요렇게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나오고 나니까는 어떻게 나왔냐. 4.9로 0.4가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재고가 예상치인 0.2가 아니라 1.3이 나온 거죠. 1.3이요? 네, 재고에서 엄청나게 높은 숫자가 나와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 4.9%라는 GDP 성장률 중에서 1.3%포인트가 재고만으로 이거를 차지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재고라는 거를 빼고 보면은 나머지 GDP 구성 요소들은 예상치보다 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 경기 재가속화론을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는 재가속화 그 정도 속도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요걸 또 하나 비교를 해드리면 앞서 애틀랜타 연은에서는 무려 5.4%를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5.4%를 가정하면서 재고 효과를 0.7로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GDP는 그것보다 낮게 나오고 4.9로. 그러니까 예. 근데 재고 효과는 0.7보다 높은 1.3이 나왔으니까 이걸 빼버리면 네, 그러니까는 실제 애틀랜타 연은에서만 5% 중반 후반도 나올 수 있어라고 경기 재가속화론에 엄청 불을 지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상당히 낮은 숫자가 나와버린 꼴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결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도 진짜 진성 서프라이즈 깜짝 수치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GDP가 나올 때에 시장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로 기저에 깔려 있는 경제가 강하냐 안 하냐. 그러면은 보는 것이 개인 소비 지출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이례적으로 변동성이 강한 요소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재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글로벌 분석가들도 예상치가 이만큼 많이 빗나갈 정도로 재고의 변동을 GDP 실제 나오는 거하고 예상치 하는 거에 괴리가 크게 나오는 요소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변동성이 큰 걸로 보는 게 순수출을 봅니다. 네. 수출 수입에서도 그 변동이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네. 2022년도 1분기, 2분기 때에 미국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침체가 벌써 왔다. 네. 보통 침체의 정의가 2개 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잖아요. 네. 근데 그때 파월 의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변동성이 큰 항목들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걸 제외하고 보면 미국의 GDP는 플러스이다. 네. 강건하다. 그때 그 두 가지가 이 재고하고 순수출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GDP를 분석할 때는 뭐까지도 또 추가로 더 빼주냐 하면 정부 지출도 제외하고 보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저에 민간에서 어떻게 지금 강인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정말로 궁금한 것인데 예를 들어 정부의 지출만으로 GDP가 플러스가 났다. 그거는 이제 연속성은 낮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위적인 부양이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GDP 발표가 더더욱이나 낮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애틀랜타 연은의 예상치하고 시장의 예상치하고 그러면 차이가 0.9%가 났던 거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났던 건데 그 요인 중에 0.5가 재고였어요. 그 다음 나머지 요인 중에 또 60%가 정부 지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정부 지출이 예상 대비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가 소비가 조금 더 뜨겁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소비는 그렇지 않게 나왔거든요. 실제 발표될 때. 그러니까는 뜯어보고 나니까는 이거는 이례적이거나 혹은 미국의 민간의 분위기를 알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들만 높게 나왔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니 사실 간밤에 장기채 금리는 뭐 이제 10bp 이상 쫙 빠져버리게 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약간 일회성 요인들은 확 튀어올라서 좋게 나왔고, 근데 좀 지속적으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지표들은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3분기 GDP는 서프라이즈로 나와도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당장 4분기에는 몇 가지 그런 시장에서 보기에 추가적인 둔화가 나타날 걸로 보는 요인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금리를 올려놓은 것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드디어 4분기에는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부채 증가하는 속도가 정말 많이 둔화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들도 대출 태도가 많이 보수적으로 변하다 보니 그러한 일이 발생한 건데 그런 결국 그게 투자가 됐든 소비가 됐든 뭔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추가 둔화로 줄 것이다라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지금 학자금 대출은 이제 갚아 나가기 4분기에는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 비록 현실화는 안 됐지만 그게 사실은 한시적으로 나온 거였잖아요. 네. 만약에 11월 중순 지금은 이제 임시 예산안이 11월 중순까지로 짜여져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또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도 만약에 셧다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계속 해가지고서 소비를 가지고서 이게 재가속화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근데 간밤에 나온 마스터카드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네. 마스터카드에서의 얘기가 4분기 들어와가지고서는 소비 둔화가 목격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그 데이터 제일 빠르죠.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미국 내에서의 거래를 이제 추이를 분석을 해보니까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를 했는데 네. 4분기에 10월에는 5% 증가로 둔화가 되었고, 증가율이 낮아진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작년에 뭐 베이스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네.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증가율 둔화가 이전 2분기, 3분기 대비해서는 10월 달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4분기 GDP는 좀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성장률이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거를 카드사에서는 일단 벌써 체크를 하고 있다.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거를. 네, 그런 게 또 그렇습니다. 집합이 되어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둔화되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요. 안진수님이 정광우 대표님 좀 더 많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말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예, 안 자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걱정되는 거는 되게 이제 전문 용어, 외래어 또 많이 쓰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광우 대표님 이 방송을 여의도 증권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불필요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한테는 또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는 재밌는 요인도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7년물 국채 입찰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기 금리가 왜 이렇게까지 높아야 될까라고 할 때 미국 정부가 적자 재정을 많이 내니까 네. 그 적자 재정 과연 국채를 누가 사줄까?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여전히 안전하다 느끼고 좋아할까? 이런 거가 국채 입찰에서 우리가 조금 그 증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7년물 국채 입찰, 특히 이제 7년물을 시장에서는 종종 눈여겨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라 그러면 뭐 2년 밑에 거를 쭉 보게 될 거고, 네. 중기라 그러면 한 5년, 네. 장기라 그러면 10년, 뭐 정말 길게 보면 30년 이렇게 보는데 7년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이게 뭐 10년이나 이런 딱 정해져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의 경우에는 특정한 수요들이 좀 깔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솔직한 시장의 목소리가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이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에 입찰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응찰률이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물량 대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참여를 했느냐. 응찰률을 보게 되면 지난 2020년 3월달 팬데믹 위기로 막 제로 금리를 하겠다. 뭐 그다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럼 뭐 금리가 쫙 내려갈 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국채 입찰이 나오면 얼마나 사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응찰률이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그만큼 높았고 가지고 싶었다라는 거죠. 채권 투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좀 약했었거든요. 예. 근데 간밤에 분위기가 7년물에서 좀 눈에 띄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응찰률이 생각보다는 되게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고 이 반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2021년도 2월 달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요. 예. 그때 당시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냐면은 원래 2020년도에는 제로 금리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들 얘기를 했었어요. 예. 양적 완화도 영원하고 제로 금리도 영원하고. 근데 경기가 막 돌아서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서도 대응력이 생기다 보니까 비로소 장기 금리가 1% 밑에 있던 게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그 제로금리의 세상이 영원하다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라고 경종을 울렸던 그때 사건도 뭐 여러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당시에 7년물 입찰이었습니다. 이 7년물 입찰이 기록된 이래로는 가장 낮은 응찰률의 기록을 21년도 2월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가지기 싫어했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날에도 장기금리가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마침 그 시기가 뭐랑 겹치냐면 제로금리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적자가 굉장히 오랜 기간 나더라도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게 21년도 초까지의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냈던 게 바로 캐시우드의 아크펀드였어요. 얼마나 PER이 높았습니까? 펀드 자체가. 그렇죠. 높은 그 밸류에이션을 받는 네. 종목들에 투자를 했죠. 근데 뭐 당장 1, 2년 안에 돈 못 벌 기업이 아니라 5년, 네. 10년 뒤까지 못 벌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비전이 보인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넣은 것들도 꽤 있었던 게 네. 아크였단 말이죠. 높은 성장주들. 네, 근데 그게 바로 이 7년물 입찰이 부정적으로 나왔던 그 시기가 아크펀드 최고점이었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시기가 바뀐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좀 했었다라는 거고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장기물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뭐 제 생각에는 좀 요거는 고점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미국채 응찰을 많이 했다라는 거, 우리가 사가겠습니다라고 써냈다라는 거는 일종의 금리 고점 신호를 봤다라는 네. 걸 수도 있을 테고, 이게 일종의 7년물 미국채 금리가 그 응찰률이 탄광 속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근데 반대로 좀 좋은 의미로.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뭐 7년물로 말씀드렸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그 증거가 일주일에 나오게 됩니다. 네. 뭐냐 하면은 그 지금 장기물 금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러면 2달 전에 미국 재무부 차입 그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앞으로 장기채의 발행을 비중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는 긴 채권으로 돈을 빌리겠습니다라고 미국 정부가. 네, 그런 식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결과가 나오니까 장기채 금리가 그럼 앞으로 장기채가 쏟아져 나올 건데 금리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야 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발행할 건지 계획이 11월 초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만약에 좀 장기채 발행이 생각보다 적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 그거를 재무부가 꼭꼭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발표하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미리미리 설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위기를 보고서 그에 맞게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조금 예상 대비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세수가 괜찮아요. 미국이 생각보다 10월 네. 들어와서.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무부가 쌓아둬야 되는 그 잔고 금액이 원래 연말까지 7,500억 달러를 쌓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벌써 8,500억 달러예요. 예상치를 상회해가지고 잔고가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세금이 잘 거친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발행을 무리하게 뭐 더 할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지난 7월 말일에 나왔던 그 건데 그 이후에 나왔던 장기채에 대한 수급 불안감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지금 3분기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시중 금리는 떨어졌더라고요. 네, 채권을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완전 또 반대되는 시장 반응인데 근데 역시 정광훈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됩니다. 해서 미국에서 재무부가 채권 발행 계획을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될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시장에서 미국채에 대한 응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호를 보고 있다. 그래서 얼추 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도 한 5% 정도의 금리면 이제 거의 꼭지에 다다른 것 아니냐. 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문제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결국 거기에 방점이 계속 찍히는 거죠. 네, 최근에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지펀드 운영하는 빌 에크먼이 그분은 이제 리틀 버핏이라고도 불리는 분인데 맞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별명이 그렇더라고요. 원래 이제 리틀 버핏이라는 별명을 이제 얻었을 때에는 네. 굉장히 수익률이나 이런 게 다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간 좀 힘든 시기를 거쳤다가 코로나 이후에 또 시장을 잘 맞춰가지고서 다시 명성을 회복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빌 에크먼이 2달 전에 장기채 자기는 숏이다. 금리가 올라갈 것에 배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한 몇 달 동안 맞았어요. 네, 2달간 잘 맞아 들어갔죠. 예.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자기는 이제 그 숏을 다 커버했다. 그러니까 금리 이제 청산했다. 내려갈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게 딱 한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시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 아닙니까? 나 꼭지에 팔았어. 정리했어.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네. 한 2억 달러 정도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그럼 한 2,600억 넘게 벌었다는. 네,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랑한 거 맞네요. 네, 2억 달러 정도를 최근에 한 2달 정도 채권 숏 포지션에서 수익을 기록했다인데 여기가 이제 그 가장 유명한 대표 펀드가 한 130억 달러 정도를 운영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2억 달러 정도 수익이 나온 거니까 펀드 전체로는 한 1에서 2% 정도 플러스 기여를 한 건데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왜 본인은 숏을 커버를 하느냐라고 할 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가 향후에 침체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숏을 커버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만약 정말로 침체로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안 좋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참 본인 입장에서는 나비 효과를 반대로 낸 것이 어쨌든 채권 숏 포지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매수 롱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요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하나가 구글이에요. 구글을 본인 전체 포트의 10%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구글 주가가 엄청 떨어졌죠. 그 하루로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거에서 몇 주 가지고 있나 해서 가격 떨어진 걸 반영해 보니까 그러면 한 1억 5천에서 6천만 달러를 손해를 받겠더라고요. 그거 거의 하나로만. 채권으로 번 것에 준하는 네. 걸 잃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이게 너무 우리가 이거를 좀 나쁘게 보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과도한 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딴 데에서 안 좋은 영향으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그 좋은 점들 번거나 이런 것들만 막 강조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만큼 시장이 이제 장기물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뭐 히스테리 반응을 보일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다라는 정도의 뭐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되게 좀 자유롭게 그 자산 운용하는 분들도 SNS에다가 자기 포지션을 막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홍보 효과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근데 이번에 빌 에크먼은 내가 채권 매도 포지션 잡았던 것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채권을 살 때입니다라는 또 신호가 되면서 그때 시장 금리가 또 많이 내리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채권이 예.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근데 또 주식 쪽에서는 또 잃었다. 예. 그래서 한쪽으로 쏠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 미국에서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PCE라고 개인 소비 지출. 요게 이제 물가로도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수 아닙니까? 이게 오늘 밤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예상은? 시장의 예상치는 근원 물가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근원 물가 기준으로 전해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증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위 디스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 그림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나오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최근에 FOMC 회의했었을 때 연준 위원들이 내린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 네. 연말에 근원 물가가 3.7%일 것이다라고 하고 그를 바탕으로 뭐 향후에 금리 전망이나 이런 걸 다 짰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10월이니까는 9월 달께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벌써 지금 3.7%이다라고 해버리면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남은 4분기 내내 거의 전월 대비 0.35에서 0.4% 정도 연율로 해버리면 4에서 한 5%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4분기 내내 지속되지 않는 한에는 연말에 전년 동기 대비 3.7%보다 근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 가면 연준 위원들이 보는 것보다 근원 물가 기준으로 더 네. 낮은 수치를 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또 12월 회의 때에 점도표도 찍고 경제 전망도 바꾸게 되거든요. 그때는 그 뭐 지금 정도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가는 더 추가 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오가는 이야기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 반 밖에 없다,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연율로 근원 물가 지수가 3.7%라는 게 과거에 뭐 9876%대보다는 훨씬 낮아졌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비했을 때 아직도 멀었다 이렇고. 그래도 정광훈 대표님은 항상 이 정도면은 조금 그래도 나아진 수준이다.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죠. 네, 여기에서 연준은 선택권을 이제 가질 수 있거든요. 선택권. 네, 한 3% 내외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과격파하고 온건파가 나올 수 있겠죠. 과격파는 여기서 고삐를 더 죄어서 더욱 빠르게 2%를 일단 도달을 해보자라고 매파처럼 이제 하는 공격. 맞습니다. 있을 거고 예. 온건파는 그러면 3에서 이제 뭐 우리가 엄청 높았던 거에서 내려왔으니 그러니까 CPI 기준으로는 9% 이상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 3에서 2로 가는 거는 좀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온건하게 가보자라고 하는 데가 나올 수 있겠죠. 비둘기파. 예. 근데 지금 연준에서는 아마 일단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러고 나면은 온건파들의 숫자가 일단은 점도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선택권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3만 나와도. 그러고 일단 온건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연준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위험이 제거되는 거냐 하면은 연준이 실수를 종종 하잖아요. 최근에도 한번 인플레 갖고 했었고 뭐냐 하면 과도하게 필요치 않게 과잉 긴축을 해가지고서 사실은 오지 않아도 될 경기 침체를 만들어낼 위험은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오버는 안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요. 네, 그러니까 과격하게 운전할 필요가 낮아지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참 많이 고민이 드는 게 금리를 낮추려면은 또 물가가 진정이 되려면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게 필요하고. 근데 경기가 둔화되면 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주식 시장도 충격을 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도 흔들리고는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샤워실의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네.
블랙먼이 자기가 그 30년물 금리 숏을 치겠다라고 얘기할 때 네네네. 그 금리가 4.3이었거든요. 그리고 30년물 금리가 5.1이 가니까는 갑자기 숏을 다 커버를 했어요. 네. 4.3일 땐 뭐라 그랬냐면 경기가 재가속화되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미국 정부가 적자가 커가지고서 국채 발행을 너무 많이 늘릴 게 우려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게 나올까봐 우려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5.1이 돼가지고서는 갑자기 그 요인들이 다 사라지고 경기가 침체로 갈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4.3과 5.1의 0.8%의 차이에서 우리가 과연 경제가 재가속화되는 것과 경기 침체라는 정확히 정반대의 두 가지가 과연 그 0.8%의 차이에서 기인을 할 것이냐라고 그것도 생각을 해요. 2달 반 사이에. 네, 그래서 그거 자체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시장에서 조금 어떤 숫자가 높게 나오면 비록 그 트렌드가 내려가 가령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종종 올라갈 때도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트렌드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 그걸 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 시장에서는 만약 한 달치라도 높게 나오면 다시 이거 70년대처럼 확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매파적으로 조여야지. 왜 우리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오고 이제 찬물을 확 틀어야 돼. 근데 또 그러다가 한 달치가 만약에 낮게 나오면은 우리 침체 걱정해야 돼. 야, 우리 뜨거운 물을 확 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적절한 수준의 그 경제가 가는 경로 적절한 수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해 가지고서 좀 그 이제 경제를 바라볼 때 한두 달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그 트렌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좀 데이터를 참을성 있게 지켜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한 달과 두 달치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고 다만 그런데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과연 그렇게 나오는 한두 달의 데이터가 판을 깨는 데이터로 나오느냐예요. 그러니까는 판을 깨는 데이터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위기를 느껴야 되는 혹은 정말로 우리가 위기감에 떨쳐야 되는 그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냐는 거죠. 판을 깨는 데이터라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가령 경제로 보면 침체가 올 거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력. 네, 그러니까 침체가 온다라고 해버리면 증시는 30% 이상 빠지게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이제 시장은 얼마든지 그 내에서는 10% 20%짜리가 정말로 나중에 지나 보면은 그게 무슨 이유였지라고 싶은 것까지 가지고서도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1987년 같은 경우에 블랙 먼데이가 왔었어요. 네네. 다우 지수가 하루에 22%가 빠졌는데 그때 당시에 침체가 오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도 지금 계속한 얘기가 그날 왜 그렇게까지 많이 빠졌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주 명확한 이유를 대지는 못합니다. 근데 정말로 가장 이건 극단적인 사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로 시장에서 나중에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서도 정확히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는 일이 20%도 20%짜리의 하락으로도 발생한다라는 게 주식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그만큼 변동이 큰 자산인데 근데 그거는 판을 깨는 거냐 하면은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침체를 우리가 위험이 확 커진 걸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 시장의 심리나 변동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해보니 그거를 제가 알아맞힐 수 있는 역량은 전혀 없더라고요. 누구나.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경고 사인이 울리는 거는 우리가 혹은 침체에 준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분석의 영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건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 그걸 저는 이제 표현을 판을 깨냐 아니냐 이렇게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그건 우리가 그 분해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침체 신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GDP라든지 또 그걸 또 앞서서 보기 위해서 소매 판매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같이 살펴보는 거고요. 앞에서 말했던 재고 상황 역시 또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매주 정광우 대표를 만나고 있는 거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중동 이슈가 어찌됐든 게 빼놓을 수가 없는데 물론 이거는 네. 예측 가능한 범위는 아니라고도 이제 지난주에도 강조를 해드렸고 밤사이에도 보면 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하는 거를 뭐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또 백악관은 그걸 또 부인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는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할까요? 그 소식들을 마주할 때. 사실 전쟁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자산시장하고 엮어서 드리는 거는 꽤 불편해요, 마음이. 맞을 수가 없죠. 예측이 안 되는 네,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건 어쨌든 불행한 일이 일어난 네, 건데 우리가 그걸 맞습니다.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를 엮어서 말씀드린 건 대단히 불쾌한 일인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근데 과거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쪽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네. 과연 그러면은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사례만 놓고 보면 어떠냐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JP 모건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과거에 11번 정도의 이제 이런 이제 무력 분쟁이 크게 좀 격화가 됐었던 사례가 있다라는 예. 거고요. 이건 어떤 게 들어가냐면 뭐 1차 가자 전쟁이나 2차 가자 전쟁, 그다음에 중동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 등등등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포함했었을 때에 1973년도에 있었던 3차 중동 전쟁을 네. 제외하고는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좀 뭐 놀라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냉정하게 얘기해서 중동 쪽에서 특히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분쟁이 너무 작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 상태가 아주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상자를 내는 아주 그런 뭐 험악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벌어지면 시장이 아주 크게 놀라게 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고 또 그 주변 지역들은 사실 기름이 그렇게 나는 지역은 또 아니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 직접적으로 레바논 뭐 이런 쪽은. 네, 직접적으로 원유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늘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것이 중동 전체가 지금 뭐 이란이 그러면은 뒤에서 봐주느냐 참전하냐 이런 건데 항상 그런 문제로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중동 전쟁 있었던 것 중에 3차 중동 전쟁이 유가에 영향을 미쳤었고 나머지는 그러지 않았었다라는 것까지도 봐서, 그러니까는 이제 요 부분은 일단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그 레포트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그런 이제 전쟁이 나기 직전 수준으로 유가가 거의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은 과거 사례를 참고해가지고서 그 수준 정도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유가에 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네. 되고요. 그리고 유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드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때 가솔린 가격, 그러니까 유가가 뭐 유가로 인해 갖고 이제 가솔린 가격이 나올 테니까 네. 그게 뭐 영향을 최근에 좀 미쳤잖아요. 올라가면서 그 헤드라인 물가가 근원 물가하고는 차별화되게 좀 헤드라인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CPI에 들어가는 가솔린 가격이 미국의 에너지청 EIA에서 매주 그 가솔린 가격 발표를 하거든요. 미국 내 평균 가솔린 가격 발표를 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이 되는 그 휘발유 가격을 매주 매주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랑 거의 뭐 이제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거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거까지 나온 걸로 봐서 지난주까지는 유가가 높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말 대비해가지고서 미국 내의 가솔린 가격이 전월 대비 8% 하락했어요, 오히려. 근데 이번 주에는 지금 유가 더 빠졌거든요. 네. 가솔린 가격이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0월 물가가 나오는 11월 달에는 아마도 에너지 쪽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물가 쪽에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좀 격화됐을 때는 WTI 기준으로도 배럴당 거의 90달러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밤사이는 이제 최근에 좀 하락을 해서 83달러대. WTI 기준으로 83달러대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는 아직 큰 충격을 주질 않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 제스처를 약간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러다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가 있고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다.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네.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전 정권이었던 트럼프 정권의 길을 바이든이 겪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 어땠냐 하면은 총 4년의 본인 임기 중에서 1년 차, 2년 차, 그다음에 3년 차 중반까지는 중국 때리기에 나섰어요. 계속 싸우다가 그러다 3년 차 후반부부터 화해 제스처가 나오기 시작하고 4년 차 이제 첫 번째인 1월 달에 무역 합의에 사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해소가 되었었죠. 그게 대선을 앞두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도 지금까지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차, 3년 차 중반까지는 텐션을 올렸다가 지금은 갑자기 자꾸 만나요. 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렇게까지 비슷하게 흘러갈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최근에는 그런 점이 뭐 목격이 되냐 하면 가령 미국의 곡물을 그동안에는 중국이 안 사줬습니다. 예. 6년 동안 구매를 대량으로 안 했어요. 그 대신에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에서 대신해서 썼는데 최근에 6년 만에 대규모로 미국산에 대해서 이제는 계약을 체결을 중국이 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입장에서는 강경파인 국방 쪽에 그 장관이 선임된 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나온 거에 대해 갖고서 대단히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었는데 중국이 공식적으로 2달간 사실 그분이 행방이 묘연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러다가 2달 만에 공식적으로 해임이 되었다 나왔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지금 군사회담하고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기로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뭐 해당되는 거긴 한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네. 참 바라는데 잘 안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급을 좀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상이 간다라고 해도 거기에서는 그보다 조금 낮은 공산당의 서열이 낮은 사람이 자꾸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재밌는 게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이 중국 방문했을 때 원래 약속이 없었는데 깜짝 시진핑이 나와갖고서 미팅을 했었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또 미팅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 주지사하고 주석인데 어찌 보면 급이 안 맞다고도 할 수 있는데 했다라는 거. 그다음 결국에는 뭐가 나오겠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지 않겠느냐 요렇게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건 좀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도 상대의 좀 격을 높여주고 네. 화해 제스처가 왔을 때 그 손을 잡아주려는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또 추적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86번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올해 3월 퇴임한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오늘 새벽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6개 시도 14개 시군 47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7월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94명의 보유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직자 중 가장 많은 91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시각 10시 48분입니다. 항상 끝내기 전에 저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이죠.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영규 님이 안 그래도 한 이틀 전에 장문에 질문 보내주셨었는데 네. 그거 답변 준비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산책길이 보수공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고요. 아이고야. 핸드폰이 망가졌습니다. 이 경남 창원시는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이 보상금을 한 1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핸드폰 그 사는 비용만 해도 1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해요. 그렇죠. 또 병원 치료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 쪽에 문의해 오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 들어보죠. 오늘 도움 말씀은요.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부담이 되니까 영종을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서 배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뭐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다친 정도나 손해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아서 좀 소액만을 받게 됐다라는 좀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도 택할 수가 있는데 국가배상 책임을 직접 묻는 방법이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소송을 가야 될 것 같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 검찰청에 지구배상심의회, 국가배상심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국가배상 신청을 하시면 검찰청에서 국가배상 조사를 통해서 얼마 정도 손해가 발생했고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배상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영조물 배상 책임의 배상 금액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이 일을 먼저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국가배상 심의회를 통한 구제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으로는 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내가 다쳤고 내 휴대폰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 다치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넘어지는 것은 이제 내 실수도 좀 섞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내 과실에 대한 부분이 좀 공제될 수는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전망을 주시하고 조심히 걸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부 받기는 좀 어렵고 다만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만큼 받을 수 있다 해서 절반 정도는 좀 넘게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우선은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이걸 청구하시고요. 그 영조물이라는 게 뭐 도로, 다리, 심지어 그 보도블럭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들어준다 그러면 검찰청 지구배상심의회 국가배상심의회에 신청을 하시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2075번님은요. 지역 주민들이 관광지 소개하면서 돈 버는 게 있던데 어딘가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네. 그럼 이 사업은요. 관광 둘의 사업입니다. 관광 둘에 네, 이 관광 산업의 관광 그리고 주민 공동체를 뜻하는 둘에 이렇게 합쳐서 관광 둘에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뭐 지역 특산물이며 뭐 숙박, 여행, 뭐 체험 프로그램, 또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게 목표입니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서 10년 됐습니다. 현재 한 60여 개 지역에 280여 개 주민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전남 순천에서 뭐 맥주보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지역 맥주를 만드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보령시에는 같이 삽시도 이런 걸 만들었고요. 또 충북 청주에는 뭐 자작자작 협동조합, 또 전북 완주에도 있고요. 전북 완주, 또 대전, 또 경남 거제시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관광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관광둘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네. 지역민들이 관광을 가지고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네. 또 우리 지역 잘 아는 분들이 한번 좀 뭉쳐가지고 외국인들이나 다른 지역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곽지연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성공예감 별책 보러기 찾아가는 날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을 이효석 기자와 함께 읽어봅니다. 내일도 토요일 아침 9시 5분에 유튜브와 함께 또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